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인공의 트레이드마크로 의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제작진이 준비했는데 말로는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볼 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깔끔한 수트와 중절모, 지팡이는 신사의 품격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 영웅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4주 만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으며 그 후로는 늘 지팡이를 든 채 대중 앞에 섰습니다. 또 평생 25만 개의 시가를 피운 당대 최고의 애용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솔직히 피지는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단골 포즈의 이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이상한 게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V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평화를 기원하며 이 포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손바닥에 보이는 부위는 승리의 자신감을 내비칠 때 이거는 이제 나치 독일에 대한 도발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있어요. 힌트. 바로 노벨상입니다.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했던 이 영웅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문학상과 인류의 보편 가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 이 영웅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Never give in. Never, never. 발음이. 자신의 말처럼 수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했기에 오늘날까지도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Dialectic, rhetoric, and one or two other things. That I should have full liberty to give my true and faithful counsel in these anxious.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World citizen Winston Churchill. 오늘의 영웅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제61대, 63대 총리죠. 뛰어난 리더십. 근데 뛰어난 리더십이냐, 강력한 리더십이냐, 아니면 직선적 리더십. 직선적 리더십이 나은 것 같아요. 직선적 리더십과 선견지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지금 영국의 5파운드 지폐 속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처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3명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랜돌프 처칠입니다. 영국의 제61대 재무장관이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입니다. 처칠이 굉장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말보로 공작이라고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작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수저 출신이다 그러면 엄청 부러워하는데 금수저 출신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금수저 출신으로서의 영광과 고난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랜돌프 처칠이고 아버지의 삶은 처칠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그야말로 지금도 튀르키예의 국부죠. 사실 튀르키예 가서 케말이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아타튀르크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은 다 옛날 얘기라 요즘에 가니까 안 맞더라고요. 너무 따지지 맙시다. 아무튼 튀르키예 국부인데 이가 왜 케말이 처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남겼느냐? 바로 갈리폴리 전투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처칠은 정말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고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루즈벨트가 사선하고 나서 미국에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사선 못하게. 그래서 거의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최고 지도자였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처칠의 관계는 사실 뭐 어떤 큰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냉전체제라는 이 20세기 후반부를 좌우한 어떤 그 세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였다고 할 수 있는데, 힘은 루즈벨트한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문하고 그 체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즈벨트를 세 번째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윈스턴 처칠은 어떤 사람이냐? 윈스턴 처칠은 19세기적 정서를 가지고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투쟁하면서 승리와 패배를 모두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만하고 거만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극단적인 존경과 비난을 지금까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 하면서 세상 깨달은 건데, 지구 영웅전에 등장하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영웅이 되려면 극단적인 존경과 비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영웅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변혁기에 강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존경과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존경과 비난에도 내용과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알려면 그 집안과 유년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처칠도 그렇습니다. 처칠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위 있는 집안 중 하나인 말버러 공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말버러 공작 가문이 진짜 재미난 가문인데, 제1대 공작이 존 처칠입니다. 1650년에 출생해서 1722년에 사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진 인물이지만 몽고메리 원수는 자신이 쓴 전쟁사 저서에서 그가 최고의 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국 사람의 편견이 좀 국수주의가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말버러 공작이 굉장히 유능했던 장군인 건 맞습니다. 더 재미난 건 이 존 처칠은 원래 명문가 출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가문에서 성장해서 전쟁 영웅이 되고 공작까지 됐는데요. 존 처칠이 하사받아서 대대로 말버러 공작 저책이 된 블레넘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말버러 공작 가문 소속이고 처칠은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방이 187개. 이게 말이 됩니까? 호텔도 아니고. 면적이 무려 28,000제곱미터. 이게 정원하고 호수는 뺀 평수라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버러 공작가의 직계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9대 공작의 사촌이었어요. 아버지가 삼남이라서 그 자귀를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칠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이유기도 했어요. 영국 귀족은 장자는 아버지가 타계하면 그 자기와 영지를 물려받고 자동으로 상원의원이 되는데, 상원의원은 일종의 명예직이라서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훗날 영국 왕실이 처칠의 공적을 취하기 위해서 공작 자귀를 내려주려고 했지만 처칠은 그거보다는 수상이 좋았으니까 이걸 거절했고, 덕분에 다시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처칠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처칠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가 펼쳐집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화려한 명문가가 사실 개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담에 망가졌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이고, 그 망가진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어머니의 삶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고, 그 속에서 어린 처칠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본인이 자처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좀 키도 작고 이렇게
용모가 왜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면 넘어갈 텐데 워낙 유명한 공작가고 또 군인 집안이고 빵빵한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굉장했어요. 그 랜돌프는 금수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애와 그래도 금수저잖니? 라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집안의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여간 방탕한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무장관은 해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이게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콤플렉스가 심하니까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 데 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매독에 걸려서 말년에는 정신불안정이 옵니다. 심지어는 뭐 가족들 앞에서 권총 꺼내두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결국 45세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게 자기 혼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콤플렉스 때문인지 처칠도 못난 아들이라고 자꾸 비하를 합니다. 걔는 불행하네고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까요. 그건 진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매독이 유전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칠도 자기가 매독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금욕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랜돌프는 제니 제롬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요. 이 처칠의 어머니가 진짜 미인입니다. 사진 보면 요즘에 아마 헐리우드 영화계에 데뷔해도 탑급으로 이렇게 나올 만한 미인입니다. 당시 영국 황태자도 반해가지고 영국 사교계에서 이 황태자와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썰까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국 사교계를 왈칵 뒤집어 놨던 미녀였는데 이 어머니가 사실 영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었어요. 지금이야 미국인이라고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 특히 귀족은 미국인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더 기분 나쁜 거지. 어디 저기 그 애들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되는데 제니는 아버지가 또 뉴욕의 거부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부자 상속녀하고 약간 돈 없는 영국 귀족이 결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미국 부자들은 돈으로 계곡을 사고 싶었고 영국 귀족들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상속녀들을 달러 공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비난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제니였습니다. 뭐 워낙 예쁘니까. 두 사람은 무도에서 만났다고 했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제니 제롬은 런던 사교계에 꽃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 연문의 명단에 맨 앞에 있는 사람 황태자, 나중에 에드워드 7세가 되는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이고 영국 국왕이 되는 에드워드 7세도 있었습니다. 사실 랜돌프가 37살에 하원 의장 겸 재무장관에 오른 것도 사실 아무리 금수저라도 오를 상황이 아니었는데 헌신적인 아내 덕분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895년에 랜돌프가 사망하자 제니는 1900년에 20살 연하였던 근위대 대위와 재혼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혼하죠. 1918년에 63세에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한 영국 장교, 무려 23살 연하였던 몬토큐 피펜 포치와 결혼합니다. 처칠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였어요. 처칠은 말보로 공작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버지 덕분인지 본인도 그래서 그런지 젊어서는 평가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친척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보잘것이 없다. 영국과 미국의 혼혈아에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아들을 열등화 취급하지 못해 안달이 났던 아버지, 자식보다 애인에게 관심이 더 많은 어머니, 이런 부모 밑에서 처칠은 살았습니다. 근데도 처칠은 아버지의 평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기도 알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공작가의 이무기라고 보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자기보다 더 못난 이무기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반드시 가는 학교가 이튼입니다. 이튼 스쿨 안 나오면 정계에서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근데 처칠이 이튼 가려고 그때 아버지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해로로 가라고.
너가 이튼 가는 꼴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처칠 자서전에 뭐라고 돼? 그 얘기는 안 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튼을 못 가고 헤로우로 가는데 헤로우는 희한하게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키순으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교장쌤 앞을 지나가면서 모자 벗고 인사하는 뭐 이런 관행이 있었대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꼴찌로 걸어가면 아버지가 밖에서 그 꼴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게 쳐다봤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왜 저랬을까 인상 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못난 놈이야, 나보다 더 못난 놈이야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평가를 바꾸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나를 열등한 취급해,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의 고통, 고민을 자기가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열등감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안고 살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늘 먼 발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칠의 부인 클레멘타인 처칠도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이 처칠 부부가 노년일 때 사진만 익숙해서 그런데요. 처칠도 소년 시절에는 영화배우 같은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클레멘타인 여사도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이분도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문란했대요. 그래서 사생아라는 의심을 내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서 처칠을 만났어요. 이게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부부가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살 것 같아 실은 더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안타까운 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해소해 주길 바라는데 상대방도 똑같잖아요. 그럼 서로 화내고 싸워요. 그런데 두 사람은 좀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이 가졌던 가정의 어떤 고통과 성장 과정의 고민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깎아내려서 내가 극복한다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극복해보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현모양처형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그런 얘기 많았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 강하고 당당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웠다고 되어 있죠. 물론 이 싸움에는 부부싸움 포함해서요. 처칠이 고뇌하고 우왕좌왕할 때는 처칠 못지않은 명문장으로 충고하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남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 사람이 강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삶이 체질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말 쉽게 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어떤 압박, 그 정치인으로 또 정치도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처칠처럼 이게 굴곡이 심한 정치인이 없어요. 그런 삶을 같이 극복하며 살았다는 건 대단하게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57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부인은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칠이 엄청난 공작 가문 출신이다. 그 덕을 봤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처칠이 금수저를 물고 황금빛 날개를 달고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황금빛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이렇게 날랐습니다. 물론 처칠이 맘만 먹었으면 적당히 성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지위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면의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질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기와 좌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모험과 모험을 거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기에 대단한 거죠.
처칠은 어린 시절부터 밀리터리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형을 가지고 군사놀이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 유럽 애들은 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만한 그 장난감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박물관에 쫙 있는 거 보고 하나 사볼까 했더니 거짓말 좀 보태갖고 그걸로 일개중대 만들려면 진짜 일개중대만큼 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뭐 말보로 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쫙 가지고 전시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처칠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칠 방을 들여다본 아버지가 기겁을 했다는데 방 안에 장난감 병정 수천 개가 기병 1개 여단, 보병 1개 사단으로 정렬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을 군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런데 쟤는 잘해봤자 소령밖에 못 될 거야. 그래도 자식이니까 키우자. 참, 이게 좀 이상해요, 진짜. 그래서 소령밖에 못 되지만 너는 그래도 군인이 나겠다. 이래서 이제 처칠을 군인으로 키우기로 했다고 하는데 처칠은 이튼 스쿨 아래인 해로 스쿨을 나왔고 왕립 육군 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를 졸업합니다. 사관학교 시험은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기병과 보병과가 있는데 아버지는 처칠을 보병과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보병과에서 떨어지고 기병과에 합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기병과에 입학하려면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또 그냥 말이 아니고 요즘 경주마처럼 비싼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처칠도 자서전에 솔직하게 기록했대요. 아버지가 치사하게 돈 때문에. 본인 말로는 합격한 건 완전히 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샌더스는 항상 무슨 세계 어느 나라 지도를 그리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대요. 역시 제국주의 국가답잖아. 적어도 네가 영국에서 엘리트가 되려면 세계 지도는 아무데나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공부하기 싫었던 처칠이 세계 지도를, 그러니까 나라별로 지도를 막 해갖고 모자 속에 놓고 하나를 뽑아서 그것만 외우고 갔는데 하필 그게 나와서 붙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분에 처칠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도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거에 또 대표 케이스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치인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1등만 하고 전교 1등 한 번도 안 놓치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이미지상. 나는 원래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이랬는데 어떻게 성공했어?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칠을 보십시오. 말보로 공작. 나는 훌륭한 가정교사 만나서 정말 성적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자는 공부 못했고 맨날 이러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열등생은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130명 중에서 20등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면 왜 처칠이 열등생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냐? 좋아하는 과목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일생이 그런 줄 알았나 봐. 이것도 좋은 훈련이잖아요. 극단적인 칭찬과 극단적인 비난을 이겨내려면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 좋아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안 봐.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처칠이 잘했던 과목은 고전과 문학입니다. 이 부분은 탁월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문장은 정말 잘 썼고 고전은 거의 달달 외워가지고 처칠 연설이 정말 잘하거든요. 간결하게 그 주어진 상황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문장력만으로 한 게 아니고 고전에서 계속 영감을 받아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연설이 나옵니다. 못하는 과목이 대표적인 게 수학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다 위인을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처칠을 좋아했는데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가 장난감 병정이 부러워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싫은 건 안 해도 된다. 처칠도 안 했잖아. 나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빵점을 맞아도 창피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가 처칠 덕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인데 위인전도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아무튼 처칠이 잘하고 못한 거는 정말 주관의 문제였습니다. 문학도요. 본인이 재능이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부터 고전 엄청나게 읽었고 어떻게 초등학생이 멋있는 문장을 모으고 당시에 1000편이 넘는 시와 문장을 암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저쪽 해도요.
결국 모든 건 노력의 결과입니다. 화려한 배경과 달리 처칠의 길은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집념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갈고 닦았고 마침내 군인의 길에 들어서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칠은 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세상은 문명의 발달이 낳은 결과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를 조금 낭만적으로 묘사하면 모험가의 시대라고 하죠. 젊은 처칠은 이 모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처칠이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던 처칠의 활약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험가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물론 실존 인물 아니에요. 그래도 생일도 있더라고요. 1899년 7월 1일 출신이래. 그렇다면은 처칠을 나이하고 맞춰보면 숀 코네리가 연기한 아버지가 딱 처칠 동기 정도 됩니다. 기병 장교가 된 처칠은 인도에서 벌어진 여러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항구에 조반할 때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보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난간에 매달리다가 어깨가 탈구됩니다. 이것이 평생 습관성 탈구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람에 칼을 안 쓰고 권총을 써가지고 여러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기병들은 총이 있는데도 칼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처칠은 자기는 이제 핑계대고 권총을 드는데 칼 들고 가는 게 바보지. 총이 좋잖아.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늘 기술 발전과 변화에 깨인 인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살짝살짝 과시를 합니다. 1899년에 처칠은 군을 떠났다가 보호전쟁이 발발하니까 모닝포스트 기자로 보호전쟁에 종군하게 됩니다. 군인이자 기자로서 처칠은 용감하면서도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자를 사로잡을 만한 모험을 하고 부상도 입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기사로 써서 명성을 얻습니다.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처칠은 글을 정말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연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잘해요. 전투 이야기를 당시 유행하던 모험 소설처럼 흥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취재가 아니라 자기 모험담을 씁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가서 고지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다. 자기를 영웅으로 절대 포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공 직전의 실패담 같은 걸 막 써요.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 자신과 동료들의 실수, 지휘관의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이야기, 그리고 당시 전장에서 벌어지는 참상 같은 것도 생생하고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19세기판 갈리아 원정기예요. 처칠은 카이사르의 글을 제대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1인칭으로 써요. 그런데 시대가 변한 이상 자기를 카이사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나라고 부르는 게 차이고요.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장교 티도 안 내고 단지 조금 뛰어난 보통 병사와 같은 관점에서 전쟁을 묘사합니다. 이때가 TV가 없던 시대였죠. 사람들이 글로 전쟁을 이해하는데 이 글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 글밖의 현실, 실제 현장에서는 처칠의 나쁜 버릇이 도지는데 장교들은 그가 군에 있으면서도 군을 비판하고 군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장교와 기자를 겸임하는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게 처칠의 진짜 나쁜 버릇인데 자꾸 작전에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하급 장교가 전술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장교들을 비판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처칠 입장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재개발랄하고 선진적이고 뭔가 첨단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중이라는 거야. 아이디어는 팍팍 튀는데 전체에 쓰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평생 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평생 갑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영화도 인디아나 존스 걔 오만 죽을 고비에서 다 살아나잖아. 근데 인디아나 존스한테 중대를 맡겨봐. 정말 지휘 잘 할까요? 처칠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인디아나 존스한테 그런 군대를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처칠은 맞잖아. 본인의 참견병, 군과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집니다. 나 그건 나중 얘기고 독자들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처칠의 기사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월급이 160파운드 이상인 사람이 영국에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군 기자로 받는 월급만 250파운드였어요. 이거 외에 더 큰 열매, 명성을 얻었죠. 적어도 처칠의 모험담이 주는 이미지는 깨어있고 선진적이고 용감하고 진실하고 등 뒤에서 총알이 팍팍 날라오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병사와 적이 이때 옷에 무슨 장식을 하고 있고 말의 표정이 어떻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사람이었죠. 본인이 자랑 안 했지만 독자들 읽다 보면 와, 이 사람 엄청 용감하고 예리하고 뭐 이런 인상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글은 이렇게 써야 돼. 나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어. 승승장구하던 처칠에게 치명적인 불운이 닥칩니다.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단 포로가 되면은 끝이에요. 백마고지를 점령해도 포로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에고 쟤는 끝났어 이렇게 됩니다. 포로 출신을 누가 수상으로 뽑겠습니까? 1899년 11월에 취재를 위해서 탑승했던 정찰 열차가 보호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칠이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누구야? 말보로 공작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군은 포로 수용소 사진을 찍을 때 처칠을 맨 앞줄 가운데 세워놓고 찍어서 영국에다 홍보를 합니다. 이쯤 되면 정치가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되죠.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러자 처칠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실 본인이 탈출 안 해도 되는 게 공작 가문이라 죽일 생각도 없었고 대우도 잘해줬고 어차피 전쟁 끝나면 돌아갈 순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한 게.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처칠이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호 쪽에서는 또 보호 쪽대로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엄청난 수배령을 내려요. 전쟁 포로 처칠을 죽이거나 생포하면 25파운드를 보상으로 주겠다는 수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예요. 엄청난 돈이죠. 솔직히 붙잡혀도 처형은 안 했겠지만 이게 도망치다 보면 주민이나 병사들에게 살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시도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출은 오직 자기 일생의 목표와 명예를 위한 탈출이었죠. 근데 문제는 포로선에서 탈출하는 게 진짜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드골 편에서 얘기했지만 드골이 5번이나 탈출했는데 수용소를 탈출해도 가다 잡히거든요. SAS를 창설한 스털링, 영국 코만도의 최고 전사도 4번이나 탈출했는데 사실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성공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거 성공한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아요. 또 수백 킬로를 탈출해 성공합니다. 처음에 수용소를 탈출을 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리를 모르니까 막 헤매다가 외딴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일한 영국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존 하워드라고 하는데 그 하워드라는 사람이 처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보호인처럼 위장시키고 간단한 말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은 보호인인 척 위장하고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요. 나중에 처칠이 출세한 뒤에 하워드를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하고 내가 듣기로는 엄청난 돈을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변장하고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 탈출로 처칠은 완전 역전이 됩니다. 포로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더니 되려 영웅이 돼요. 유명 인사가 되자 바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탈출에 성공했을 때 처칠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탈출에 성공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소. 기쁨과 환희의 정신을 잃고 허공에다 권총 2-3발을 발사했지. 이런 어리석은 짓도 나를 막을 수 없었어. 더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느새 나는 영웅이 되어 있었어. 항구는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 또 그날 밤에는 세계 각지에서 축하 전보가 날아들었고 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어. 전쟁에서 총을 들고 싸우며 곳곳을 누비던 젊은 처칠.
그 모험은 그에게 명성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라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정치하고 전쟁의 차이가 뭐냐? 전쟁에서는 아군이 등 뒤에서는 총을 안 쏴요. 실수로 쏴도. 정치는 등 뒤에서 쏘고 위에서 쏘고 아래에서 쏩니다. 처칠에 대한 인상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강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당대에도 노동자, 노동운동가들에게 처칠은 보수파의 핵심 인물로 꼽혔고요. 아침 식사 시간 대화가 처칠 씹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보수당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했던 인물인 건 맞습니다. 더욱이 제국주의 전쟁에 빠지지 않고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달라요. 정치인의 또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된다. 그는 식민지인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제국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식민지와 본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불독 같은 이미지였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활용해 먹기도 했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정치는 타협이다. 정책은 유연해야 된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책과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직선적 리더십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 직선은 사실은 수많은 이렇게 선이 꼬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선이었어요. 그래서 처칠은 로이드 조지의 말이지만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 변절이 아니다. 이 말 들으시면 분노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기 변명으로 사용했느냐, 진짜 신념으로 갔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골수 보수당이었지만 자유당을 거쳤고 1940년에는 노동당 당수인 클레멘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애틀리가 총리가 됐고 그 다음 선거에는 다시 애틀리를 꺾고 처칠이 총리가 됩니다. 이 참 둘은 기묘한 관계인데 애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칠이 아니었으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도 엄청 싸워요. 정치인들도 엄청 싸우는데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떠났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영국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아무튼 처칠은 시위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한 사람이었지만 협상과 타협에는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냉전을 예언하고 철의 장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과 가장 유연한 대화를 하고 미국과 소련의 중재를 맡았던 사람이 처칠입니다. 대영제국의 몰락을 가슴 아파하고 국민에게는 무너지는 대영제국을 붙들고 그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영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Ladies and gentlemen, I repulse the idea that a new war is inevitable, still more that it is imminent, in our own hands, and that we hold the power to save the future, that I feel the duty to speak out now, that I have the occasion and the opportunity to do so.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랬을까? 신념으로 행한 일이면 옳다라는 말이 자기 출세와 위선과 변명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칠에게 출세와 권력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하지만 그 생명은 최선의 결과로 먹고 유지되는 것이다. 처칠의 회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전쟁 당시 처칠이 나탈로 가기 위해서 타고 있던 열차가 공격을 받아서 탈선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차를 다시 가동시켜야 탈출할 수 있겠다. 그는 기관실로 뛰어들어가서 기관차를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너무 불편하다고 차고 있던 모델 권총을 풀어놓습니다.
조금 후에 보타라는 젊은 지휘관이 20m 앞까지 다가와서 항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칠은 권총은 명사수였어요. 본인은 또 항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놈 쏴버려야지 하고 했더니 권총이 없는 거예요. 처칠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1899년 11월 11일에 내가 보타를 사살했더라면 남아프리카의 운명은 불행한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보타는 나중에 보국은 총사령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화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처칠은 보타가 죽었고 남아프리카와 화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평생의 조롱이 된 갈리폴리 침공도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본인이 신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는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이겨내고 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진 것입니다. 처칠처럼 평생을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영광과 실패의 나락을 오고 간 정치인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 긴 정치 인생 중에서 갈리폴리처럼 많은 실수도 했어요. 처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나열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꺾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처칠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의 파도여 영원히 멈추지 말지어다. 국민의 영웅이자 촉망받던 정치인으로 떠오른 처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줍니다. 처칠의 정치 인생을 뒤흔든 대위기, 바로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갈리폴리 전투 이야기에 앞서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벌어졌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으로 독일의 팽창을 견제합니다. 이 구조는 솔직히 옛날 프리드리히 편에서 봤던 7년 전쟁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실 요 분쟁으로 끝날 일인데 여러 가지 비밀 협상으로 나달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국이 서로 얽히면서 참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상대가 쳐도 예수님 말씀처럼 한쪽 밤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딱 한 사람 준비된 싸움닭 같은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그래서 처칠을 해군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처칠이 다이다넬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험적인 작전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게 됩니다. 연합군 사상자만 약 25만 명입니다. 이렇게 되자 처칠은 장관직을 사임합니다. 1930년대는 처칠에겐 황녀의 세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을 여러 번 옮겼기 때문에 변절자, 실패자라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역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처칠에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이로써 처칠은 전쟁 속에서 영국을 구한 영웅이 되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종전되자마자 처칠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처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